네, 11월 2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는요, 간밤에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천둥번개도 쳤다고 하는데요. 제가 출근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비가 꽤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금 출근길에 계신 분들 혹시 취재 편의점 듣고 계시다면 비 오는지 안 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미님께서 인사말 주셨어요.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땡스기빙 때문에 하루 쉬어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오, 그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아니죠. 땡스기빙이 지금인가요? 그렇군요. 저희 추석하고 맞닿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모양입니다. 네. 트로트별님이 장 기자님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김말용님께서는 김장 배추는 해남 배추가 최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김장 아직 못했는데 김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부 지금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2심 때 해야 되느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취재했는데요. 내란 재판부 필요한데 일찍 했어야 됐다. 예,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적어도 7월 정도에는 했어야 됐다. 내란 특별재판부 대통령께서 위헌 아니다 이거 한 게 100일 기자회견 때 아닙니까? 그 무렵에 추진했어야 됐다.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1월 18일 내년 1월 18일 윤석열 구속 만기 아닙니까?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2심 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2심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빠르게 가야 되는데 다소 논쟁하다가 늦춰지면 역사가 그만큼 후진한다라는 점을 정치권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저희도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 시작하자마자 법정 소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권모라는 자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하상 변호사가 공수처의 이진관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있던 사람 가운데 윤석열 내란 수괴 퇴정 즈음에 지지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나간 사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정 소란 도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청권에 따라서 방청이 이루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로 인계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도가 지나치지요. 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분탕질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요 감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법정 안에서 정숙해야 되고요. 혹여라도 조금 핸드폰 진동벨 소리라도 울리면 법정 안에 있는 경위들이 와서 나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서 막 내가 여기 있다 구호를 외치고 뭐 등등 했으니 이건 당연히 법정 소란으로 처벌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는 신분증 제시 같은 거 하지 않고 인적사항 밝히지 않아서 4시간 만에 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재집행할 의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밝힌 것입니다. 추가로도 처벌하겠다. 추가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어제 이진관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치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 다소 답답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원이 나서서 어떤 재판부의 재판장이 나서서 밝히기보다는 사실상 이거는 법원 전체에 대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법원이 나서서 세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적법할 절차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에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 명령문을 보완한 뒤에 법무부 등의 관계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서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치 15일 명령했거든요. 최소 15일은 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의 아나무인적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퇴를 내리겠다라는 재판장의 아주 확고한 의지로도 읽힙니다. 사실 그동안 내란 재판이 지규현 판사의 재판으로 다소 희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동료 판사가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법원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재판부가 내란 세력의 능멸을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몰상식한 행동 아닙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그들의 무도한 행태가 문제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은 조금 더 넓은 단위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119 법원 폭동에서 보듯이 그것을 국민 저항권이라고 주장하는 전광훈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10대, 20대 청년, 극우 청년들이 법원을 그렇게 때려부시면서 난동을 부렸던 거 아닙니까? 이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행동을 하면 이거 반드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다라는 규율, 엄숙한 법의 규율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가관인 상황이 있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서 이하상 변호사 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의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34부 한성진 재판장 있습니다. 이 한성진 재판장 재판에서는 김용현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어주면 재판부와 화해하겠다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힘없는 윤석열 대통령, 힘없는 김용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재판부, 이거는 이제 그 이진관 재판부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재판부에서는 변론하려고 했다고 감시까지 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행할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부와 다시 화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화해할 방법은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가 김용현 장관을 직권 보석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일으킵니까? 자기들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놓고 그래서 감옥에 간 사실을 망각한 채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뉴스를 소개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한 줄 더 읽어드릴게요. 기가 막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과 검찰이 힘 있는 자들과 편먹고 약한 자들을 같이 두드려 패면 시정잡배와 무슨 차이가 있냐.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재판부 양심에 호소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불법 구속이 아니에요. 합법 구속입니다. 예. 그리고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더 황당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세상 천지 어느 나라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까? 나와서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로 많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내란 일으키고 도망가는 우리가 해외 정상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상 블랙 코미디도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큰 웃음 주시는 건 좋은데요.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다 떠나서 이하상 변호사의 이런 행태는 과연 의뢰인 김용현 전 장관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인가? 이거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변론을 하면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변론이냐? 자기 정치를 위한 것 아니냐?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는 이하상 변호사가 끝내 자기 정치 차원에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판사,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나더 지귀현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작년 1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 바로 그 판사입니다. 2심 재판부가 꼼꼼히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완전 무죄로 뒤집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정치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암흑의 터널을 걷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들 가운데 지규현도 있고 그리고 한성진도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진관 판사, 이진관 재판장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받는 재판부 법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을 이진관 판사식으로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다른 판사들에게도 경중을 울리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진관 재판장이 없었다면 사법불신 그게 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비 오냐고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까 안산, 일산, 이런데 비가 오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 여기도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조이대 탄핵비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자, 많은 의견들 주시는데요.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저희가 다음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자 협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러셨던가 안보실장이 그러셨던가 그야말로 장이 서는 거라고.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렵긴 하지만
정상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또 정상들과의 라포도 형성하고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다자회의 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많이 만나려고 하죠. 이번에도 꽤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공지하지 않은 얘기들도 많죠, 사실. 잠깐씩 한 5분씩 10분씩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얘기하고. 근데 모든 정상들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각각의 국가를 대표하고 나오는 분들이라서 자기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뭔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간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제가 사실은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외국 정상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인생이나 또는 삶의 역정이나 뭐 정치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발굴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아하죠. 사람들 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에 관심 가지고 상대가 예를 들면 좋아할 일 만한 거 언급해주고 공감하고 또 아픈 거 위로해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게 뭐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 한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그만한 소국의 지도자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이 사람 얘기인가 저 사람 얘기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자기 얘기 아니면. 하여튼 이번에도 보면 저는 뭐 룰라 대통령 또는 뭐 모디 총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었고 서로 뭐 공감도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댓글창에 대통령님 외교 천재 잼통. 네, 그쵸. 외교의 달인.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분이요, 사실 국내파예요. 예, 뭐 이를테면은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아니면 뭐 국회 외통위를 뭐 적극적으로 해보거나 뭐 이런 분도 아니거든요. 그 외교 쪽에 눈 밝은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7박 10일입니다. 아마 기자들도 많이 지칠 텐데요. 어제 기내간담회 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기내간담회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박형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손을 안 들 때까지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죠. 요때 좀 비난 같긴 합니다만 내란숙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시절과 너무 비교되죠. 예,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MBC 기자 전용기 못하게 했죠. 그래서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가 같이 민간기로 이동하면서 취재를 다녔었죠. 심지어 회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개 저렇게 긴 순방에는 반드시 기내간담회를 통해서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게 기자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은 사실 힘듭니다. 저 1시간 타이핑 치려면 기사 다 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 내내 아마 잠 못 자고 기사 썼어야 됐을 텐데 이 국민께 보고하는 거거든요. 예, 국민께 지난 외교 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 보고하는 건데 내란숙의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둘, 자기 평소에 친한 기자 둘만 딱 찍어가지고 대통령 쪽으로 불러서 별도의 개인적인 티타임을 했다. 무려 1시간이나.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사람하고 너무 비교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비 오는 아침에 제가 보니까 다 뭐 전국적으로 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청주에도 비가 오고 천안에도 비 오고 대구는 좀 흐리다. 중학생은 안 써도 되는 정도다 이런 의견 주시는데 중요한 다자회의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해서 어떻게 정상들과 만났는지 정말 숨가쁜 외교 일정을 사실 그대로 다 설명을 국민들께 한 것 같습니다. 다자회의는 그야말로 장이 선다라는 거죠. 장이 섰어요. 그렇죠. 저렇게 막 외교에 정말 국제사회의 총합들이 다 모여서 세계의 정상들이 막 바쁘게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건져올 게 없을지 하는 그곳에 장이 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대통령으로서 너무 당연하다. 이걸 전제를 깔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국 방문하지 않으면 정상 간 만남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다자 회의 때 틈틈이 양자 회담을 해야 된다. 언론에 일일이 공지하지 않았지만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까지도 얘기 화장실 앞에서 만날 수도 있고 들어가다 만나고 나오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틈에 그 짧은 틈에도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통역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합치면 꽤 많은 정상들과 직접 만났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디 총리, 그다음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인도 그리고 브라질 순방을 해야 되겠다. 뭔가 성사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실 중국에 이어서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도가 세계 최대 아닌가요? 중국을 앞섰다라는 보도도 제가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인도,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이 큰 나라들하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중심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박장대소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서 저렇게 활짝 웃었는지 이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장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진핑 웃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웃게 했죠. 트럼프도 웃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너무 궁금하다. 예, 취재한다고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떤 꿀팁이 있는 것 같아요. 요 행간의 의미를 좀 살펴보시죠. 세계 정상들 모든 정상들 다 똑같다.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뭔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적극적이다. 뭐 나만 그랬으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개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짧지만 아주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인간적인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사람이라는 거죠. 예, 외국 정상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역정, 정치적 경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것 언급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아픈 거 위로해주고 그럼 다 좋아한다. 예, 사람 다 똑같다. 예,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고 한들 또 작은 소국의 지도자라고 한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내 안에서 자료 쌓아놓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이 사람은 뭘 좋아하나. 제가 사실은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여당의 한 고위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이걸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 연세가 있지 않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사람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달았기 때문에 시진핑과도 또 트럼프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밖에 다른 정상들과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게 바로 외교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는데 본질적인 거 아닌가.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 사람에 대한 통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끔 헷갈려가지고 실수하기도 한다 이렇게 웃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는 선장으로서 해외 정상들과 가능하면 많이 접촉해서 가능하면 많은 호의를 끌어내려고 밤새 공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저에 대해서 막 연구해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 막 해주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얘기 막 해주면 막 잘 통하잖아요. 얘기가 잘 되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저도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대가 호의를 갖게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까, 그러느라고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엄청난 노력파다. 네,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주목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자. 그 대북 방송 그거 왜 합니까? 쓸데없이. 서로 방송회가 서로 괴로우면서. 그럼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냥 저 북쪽에 가깝게 사는 주민들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병원 쫓아다니게 왜 그렇게 만듭니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정치적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방송 대북방 중단한다든지 대북 단파 방송, 요즘은 세상에 인터넷 스튜디오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합니까? 그 돈 들잖아요. 그런 것도 줄이고, 또 우리가 양심수, 아니 그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기수. 미전향 장기수. 네, 미전향 장기수. 지금 나이들 다 90 넘어가지고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북한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걸 그건 뭐 막습니까? 그거 잡아놓으면 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노력조차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하고,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죠. 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진보보수 모든 언론들이, 도하의 모든 언론들이 일면 머리에 남북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벽히 중단됐지만 이 안에서 바늘구멍이라도 찾아서 필요하면 쫓아가서라도 만나고 대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이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천만한 국면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노력파다. 예.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군사분계선, 대통령은 북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측이 군사분계선에 철조망을 3겹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없던 일이다. 남북 모든 연락선이 두절이 되어서 우발적 사태가 터져도 해결 방도가 전혀 없다. 그 적국 간에도 최소한의 핫라인은 좀 만드는데 이것조차 없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북측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 원수로 못 받고 대화 접촉을 전면 차단하고 있지만 적대국 사이에서도 비상연락망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른손으로 대립하더라도 왼손으로는 손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남북은 모든 채널이 끊긴 안타까운 처지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들 얘기도 했죠. 아니 90세 넘은 분들인데 고향 북한으로 가서 살겠다는데 굳이 막을 이유 있냐. 억류한다고 뭔 무슨 득이 되냐. 보내자 이런 겁니다. 이런 송환 의사를 밝혀도 북측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흡수통일 같은 발언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 과정에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누가 감당할 수 있냐. 정치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갈등만 심화시킨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북한에 무인기 날려보내서 자극하니까 북측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냐. 대북방송 쓸데없이 왜 하냐. 서로 방송 틀어놓고 서로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짓. 이런 거 어디 있냐.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국가가 쌓아온 업보가 있다. 이걸 풀려면 확실히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특히나 평화공존 강조하면서 긴장 완화 조처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줄이거나 연기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런 현실론을 꺼내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방위는 스스로
자주 국방이죠. 책임져야 하고 가능하면 군사 훈련이 필요 없는 전쟁 걱정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선호하지 않는 비용이 드는 한미 합동 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연기가 평화체제 구축의 결과물이 될 수도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그게 어느 쪽인지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기내 간담회 들으면서 다음 순방은 길고 멀더라도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